만점의 소원을 이뤄주는 시간. 안녕하세요. 화학의 요정진이 김진희입니다. 자,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육과정을 반영한 개념완성 화학원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일단 우리 강의는 교재가 정해져 있죠? EBS에서 발간한 개념완성 화학원 교재 다들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혹시 오리엔테이션 영상 보고 오셨나요? 네, 학생들마다 이렇게 강의를 선택할 때 선택하는 기준 그리고 방법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오리엔테이션 영상 꼭 보셔야 돼요. 보통 선생님들이 강의를 제작을 할 때 OT에서 이 강의의 특징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이 강의를 수강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선생님도 우리 뒤에 3, 4단원을 책임지실 손은정 선생님과 함께 OT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안 보신 학생들 그거 잠깐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부터 개념완성 화학원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이번 시간은 설레이는 첫 번째 첫 강의입니다. 자, 우리 첫 강의에서는 어떤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될지 한번 미리 보기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학원은 총 4개의 대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첫 번째 시간이니까 1단원 화학의 첫걸음을 띄워봐야 되겠죠. 자, 그 중에서도 화학과 인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내용은 우리 화학이라는 학문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학이 대단한 학문이다라는 거를 사실 조금 자랑하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1강에서는 화학이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 안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탄소화합물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유용했고 편리함을 가져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강의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요. 주기율표라는 거를 먼저 좀 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 주기율표는 여러분 한 번씩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뭐 중학교 때도 잠깐 다뤘었고, 그리고 뭐 통합과학이나 융합과학을 배운 학생들은 이 주기율표가 좀 익숙할 텐데요. 우리 화학원에서는 사실 이게 1단원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뒤에 있는 2단원에서 새롭게 공부를 할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주기율표는 정말 화학의 기초이자 기초인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려면 일단 알파벳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알파벳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건데요. 자,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원소들이 있습니다. 대충 한 110여 종의 원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110여 종의 많은 원소를 다 알 필요는 없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자 번호 20번, 칼슘까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원소들을 하나의 표에 눈에 잘 보이게 규칙성 있게 정리해 놓은 표를 우리가 주기율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번부터 20번 정도는 사실 여러분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자 번호 순서대로 외우면 되고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원소의 첫 글자를 떼서 쉽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첫 글자를 따서. 자, 수헬, 그리고 리베, 붕탄, 질산, 플레, 나마, 알규, 인황여마, 칼카.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입에 익히다 보면은 요게 어느샌가 외워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약속, 요거 주기율표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암기를 하셔야 조금 화학을 친숙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20번 원소가 있는데요. 지금 이 원소를 잘 보니까 선생님이 뒤에 배경의 색깔을 3종류로 해놨죠? 이게 원소를 분류하는 기준이에요. 원소에는 크게 금속인 원소하고 비금속인 원소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약간 이 분홍 색깔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원소들은 금속 원소고요. 파랑 색깔 배경을 갖고 있는 원소들은 비금속이라고 하는 원소입니다. 자, 근데 중간 부분에 보면은 주황 색깔이 껴있죠. 붕소하고 규소.
얘네들은 준금속이라는 원소인데 이 화학원에서는 사실 준금속을 크게 분류를 할 필요는 없고요. 이 준금속에 속하는 애들 중에 붕소와 이 규소들은 비금속의 성질을 조금 더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얘네들을 비금속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옆으로 잠깐 와서 선생님 필기를 하나를 해줄게요. 자, 요걸 잘 받아 적어 놓으세요. 사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은 2단원, 3단원에서 다룰 내용인데 요걸 조금 미리 알아두면은 우리가 1단원을 다가가는데 쉽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조금 미리 정리를 해줄게요. 자, 방금 전에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원소들을 금속인 원소 그리고 비금속인 원소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원소를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원소들은 자연 상태에서 알갱이 하나, 원자로는 잘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이하게 이렇게 딱 한 알갱이로만 존재하는 애들이 있는데 18쪽에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애들만 이렇게 원자 알갱이 하나로 존재하지 얘네들 빼고 나머지 원소들은 이렇게 원자 딱 하나 단독으로는 자연에 존재를 못해요. 되게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네들끼리 모여서 달라붙어요. 쭉 달라붙어서 좀 더 덩어리가 커지면은 우리가 물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자들이 달라붙어 물질을 구성하게 되는데 자, 이 달라붙는 방식을 결합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자와 원자가 결합했다. 달라붙었다.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은. 자, 근데 이 결합하는 방식에는 세상에 세 종류의 방식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온 결합, 두 번째 공유 결합, 세 번째 금속 결합.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결합이 있다고 보면 돼요. 자, 근데 이 세 가지의 결합이 언제 발생을 하냐? 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원소가 금속, 비금속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자, 만약에 이 원자들이 붙을 때 금속인 애랑 비금속인 애가 붙으면 이온결합이라는 걸 해요. 자, 대표적으로 NaCl 염화나트륨 같은 애들이 있어요. 자, 지금 앞에 있는 나트륨 금속 원소거든요. 뒤에 있는 염소는 비금속 원소예요.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무슨 결합? 이온결합을 한다는 거. 자, 그리고 공유결합은 그럼 언제 발생하냐? 이 원소 중에서 비금속인 애들이라고 비금속인 애들 요 둘이가 만나면 공유결합이라는 걸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 분자.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자, 얘는 수소도 비금속이고 산소도 비금속이에요. 얘네들끼리는 공유결합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금속결합은 딱 이름에서부터 느낌이 빡 오죠. 어떤 애들끼리겠어? 금속인 원소들끼리 붙으면 이제 금속결합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뭐 나트륨 금속, 철 금속 이런 애들 다 금속끼리 붙었으니까 금속결합 물질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생님이 조금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3단원을 다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그냥 받아 적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온결합 물질들은 분자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 분자라는 게 있어요. 원자들이 모여서 만든 덩어리. 근데 얘네들은 분자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공유결합 물질 중에는요. 분자예요. 대부분 공유결합 물질들은 분자예요. 물분자 이런 거 들어봤죠? 대부분 분자인데 간혹 가다가 분자가 아닌 애들도 있어요. 조금 여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금속결합 애들은 다 분자가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분자 구조를 갖는 경우는 어떤 경우만 가능해요? 그렇지. 공유결합인 경우만 분자 구조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필기해 두셨죠? 자, 그래서 나중에 요거 활용해 갖고 또 어떻게 우리가 개념을 이해하면 되는지 선생님이 추가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주기율표를 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지금 9페이지를 피시면 됩니다. 9페이지부터 우리 본격적인 개념 내용이 시작이 되죠. 자, 9페이지를 피면은요. 거기에 화학의 유용성이라고 나와 있고요. 화학과 우리 생활의 1번 우리 주위의 화학물질이라고 제목이 보일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떤 화학물질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알아보겠다는 건데 세 가지가 딱 나와 있네요. 자, 먼저 유리부터 봅시다. 유리 너무 익숙하죠? 유리 창문 만들 때 아니면 우리 책상에 유리 덮개 씌워 놓잖아요. 그 유리. 자, 그 유리는 우리가 화학적으로 봤을 때 SiO2라는 물질이었어요, 사실. 자, 그럼 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 요거 화학식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죠.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규소 그리고 그 다음에 산소. 그렇지. 이렇게 두 종류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규소에 밑줄 치고 자, 규소는 무슨 원소예요? 비금속 원소예요. 자, 산소도 비금속 원소입니다. 자, 그럼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만났으니까 무슨 결합이다? 방금 했지, 선생님이랑. 무슨 결합? 그렇지. 공유결합 물질. 자, 두 번째, 이제 소금 갑니다. 우리 소금 없이 못 살죠. 대부분 모든 음식에 소금을 쳐야 간이 맞는데요. 자, 소금이라는 물질은 사실 NaCl이라는 물질이에요. 염화, 나트륨. 들어봤죠? 자, 그럼 염화 나트륨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나트륨과 그 다음에 염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얘네들도 한번 분류해 봅시다. 자, 나트륨에 밑줄 치고 얘는 무슨 원소? 금속 원소. 자, 염소는 비금속 원소. 그러면 금속과 비금속이야. 무슨 결합? 이온 결합 물질이겠죠? 자, 세 번째 휘발유 볼 거예요. 자, 휘발유 여러분 들어봤죠? 휘발유, 석유 뭐 이런 거. 자, 휘발유는 우리가 보통 부모님의 자동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게 되는데요.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자, 사실 휘발유는요. 한 가지 물질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져 있는 혼합물이에요. 뭐 옥텐, 뭐 헵텐 이런 물질, 옥테인, 헵테인 이런 물질들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데 자, 얘네들은 주로 탄소와 수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탄소와 수소. 자, 탄소도 비금속이고 수소도 비금속이고 그럼 무슨 결합 물질이겠어요? 공유 결합 물질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결합인지 이온결합인지 무슨 결합인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분자인지 아닌지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필기했던 거 잠깐 다시 가볼게요. 자, 일로. 자, 방금 선생님이 필기해줬던 거 요거를 쓴다는 거예요. 자, 이온결합인 얘는 절대 분자가 아니야. 공유결합인 거는 분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대부분 분자이긴 해요. 자, 근데 간혹 가다가 아닌 애가 있는데 예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외라고. 자, 어떤 애들이 우리 화학원에는 나오냐면요. 다이아몬드. 보석 알죠? 다이아몬드. 흑연. 이건 우리 샤프심의 주 원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쓰고 있는 거. 그리고 이산화규소. 이게 바로 방금 전에 선생님이랑 배운 유리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예외적으로 공유결합이지만 분자가 아닌 물질.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분자인 거 분자 아닌 거 어떻게 고르는 게 쉽냐면 일단 금속이 껴있으면 무조건 분자가 아니다. 자, 금속이 안 껴있는데도 분자가 아닐 수도 있어, 예외적으로. 그래서 요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가서 이제 분자 여부를 판단해 볼게요. 자, 공유결합 물질. 분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얘가 바로 그 예외였죠. 얘는 분자 아니야. 분자가 아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은 무조건 분자가 아니다. 자, 그리고 요 휘발유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조금 이따가 배울 거예요. 탄소화합물이라는 물질들인데 얘네들은 분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자인지 아닌지 많이 물어보니까 같이 정리해 두면 되고요. 간단하게만 볼게요. 3단원에 가서 또 배울 건데 자, 분자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원자들이 공유결합으로 한 덩어리를 만들어요. 근데 덩어리와 덩어리 사이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덩어리. 이 덩어리 자체를 우리가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겠죠? 자, 근데 분자가 아닌 얘는 지금 방금 본 유리의 구조인데요. 자, 이 가운데 있는 애가 규소고 산소가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옆에 또 공유결합으로 규소가 연결되어 있고 그 옆에 또 산소, 또 규소, 또 산소. 결합이 계속 연결이 되는 거야. 한 덩어리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이런 거는 분자 구조일까요? 아닐까요? 분자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만 판단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화학의 발전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화학이 역사가 어떻게 되냐. 그냥 굉장히 긴 역사가 있겠죠.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축약을 해서 이렇게 한 5가지의 이벤트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불의 발견과 함께 우리 화학이 발달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불을 발견하면서 인류는 뭐 따뜻함, 그리고 뭐 밝음을 얻게 되었고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 음식을 구워 먹었겠죠. 그 음식을 구워 먹으니까 이런 뭐 식중독에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영양을 먹게 되면서 신체도 더 발달하고 뇌도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화학의 시작.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불을 사용하면서 점점 금속을 재련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금속의 재련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땅을 판다고 해서 철, 구리, 덩어리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철과 구리 같은 금속들은 돌 속에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얻어서 쓰려면 돌을 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녹이려면 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불을 인류가 이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돌 속에 있는 금속을 뽑아서 재련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구리의 재련이 먼저 나왔어요. 우리 구리 사용하는 시기를 역사 시간에 뭐라고 배웠죠? 청동기, 그치? 청동기가 도래했고요. 그 다음에 온 게 철의 재련. 철을 주로 사용하는 시기를 철기시대라고 합니다. 자, 구리 다음에 철이에요. 구리를 먼저 사용하게 됐어요. 자, 왜 구리를 우리가 철보다 먼저 사용하게 됐냐면은 구리를 재련을 시키려면은 한 700에서 800도씨의 온도가 필요하대요. 근데 철을 재련시키려면 온도가 1200도씨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나무 장작 땔감을 막 떼면 700에서 800도씨까지는 그냥 올라가요. 그래서 그냥 불을 이용해서 구리를 재련하면 되는데 온도를 1200도씨까지 올려서 철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기술이 더 필요하겠죠. 막 부채질을 해줘서 온도를 올린다거나 그런 걸 풀무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동기, 철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세시대에 연금술이라는 게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연금술사 이런 거 들어봤죠? 연금술이 뭐냐면은 요 중세시대는 지금과 같은 원소의 개념을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았어요. 사원소설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연금술사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되게 값싼 납 같은 금속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원소에 해당하는 뭐 밝음을 좀 빼고 뭐 따뜻함을 좀 집어넣고 막 이렇게 황금 비율을 찾아서 얘를 잘 재련을 하면은 아주 값비싼 금과 같은 금속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물론 안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연금술사는 그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막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화학을 한 거예요. 화학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화학이 발달을 했어요. 일단 이렇게 화학 실험을 너무 다양하게 많이 하니까 다양한 화학 실험 도구들을 만들어냈겠죠. 그리고 다양한 또 물질들, 새로운 물질들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이제 화학혁명. 라부아지에
화학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라부아지에가 등장하기 전에는 우리 화학이 사실 학문적인 체계가 좀 잡히지 않는 그냥 뭐 뭔가 실험을 할 때도 막 대충 실험하고 그런 정도의 학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라부아지에가 딱 등장을 하면서 정확한 근대 화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소 개념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정량적인 실험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화학의 근대 화학의 시작이다라는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순서. 그치? 역사니까 또 순서가 중요하겠지. 그래서 요거를 순서대로 잘 내용을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우리 교재 밑에 보면은 더 들여다보기라고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요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생활 속의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고분자의 밑줄 치고, 자, 고분자가 뭐냐? 우리 간단한 분자가 있어요. 근데 요 조그만 간단한 분자들이 여러 개가 쭉 연결이 돼. 비슷한 애들이 쭉 연결이 돼, 반복적으로. 그러면 고분자가 되는 거예요. 덩어리가 좀 커지면. 자, 이 조그만 덩어리를 뭐라고 부르냐? 단위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단위체들이 여러 개가 연결되면 고분자 화합물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고분자 화합물들은 보통 굉장히 분자량이 크고 큰 물질들을 말하는 거겠죠. 자, 고분자 물질은 천연 고분자 화합물, 합성 고분자 화합물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름에서부터 딱 느낌이 오다시피 천연 고분자 화합물은 천연으로 만들어지는 거. 우리 살아있는 생물체 안에서 합성되는 물질들을 얘기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녹말, 셀룰로스, 단백질 이런 게 있어요. 밥의 주성분이 녹말이죠. 이 녹말은 요 조그만 단위체가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이 쭉 연결이 되면 녹말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셀룰로스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목화예요, 이 그림이. 우리가 목화에서 섬유를 길게 뽑아내서 실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셀룰로스는 섬유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야채 섬유질 많이 들어있죠? 자, 그 다음에 이 단백질, 고기에 많이 들어있는 거,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 단백질은 요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단위체들이 쭉 연결된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자, 또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 있는데 이것은 생물체가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공업적으로 합성해내는 물질들을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PVC. 많이 들어봤죠? 폴리, 염화, 비닐. 요걸 우리가 뭐 고무장갑을 만드는 데도 쓰고, 뭐 길 가다가 보면은 회색으로 만들어진 긴 파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PVC예요. 자,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 페트. 이거 페트병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그 물통 플라스틱 병 아니면은 뭐 이렇게 커피 같은 거, 아이스 음료 마실 때 나오는 그 일회용 컵, 그것도 다 폴리에틸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고분자 화합물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10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실생활 문제 해결과 화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화학이 우리 인간의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공을 미쳤다. 아주 많은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렇게 화학이 대단한 학문이다라는 걸 자랑하려고 이 내용 넣어놓은 거예요. 자, 실생활 문제가 언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냐면은 나오기 시작했냐면 우리 19세기 산업혁명 들어봤죠? 유럽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자, 이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인구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럼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한 의식주,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겠죠. 자, 그래서 실생활에 밑줄 치고 우리가 실생활이라고 함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의식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이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량도 필요한데 식량이 공급이 빨리빨리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인구가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 인구들이 헐벗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옷을 다 입어야 되는데 옷도 부족해요. 의료 문제도 발생하겠죠. 살 곳도 없어요. 주거 문제도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화학이 어떻게 도움을 줬냐, 이걸 우리가 한번 차례대로 알아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식량 문제 해결부터 볼 건데요.
자, 인구수가 급증하게 되면서 사람은 많아지는데 먹을 거는 부족하겠죠. 엄청난 문제예요, 이거. 그쵸? 그래서 식량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 그 이슈로 대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식량이 부족하면 식량을 그냥 많이 만들어내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먹는 식량에 뭐가 있어요? 일단 땅에서 자라나는 이런 야채들 아니면 곡식들이 있죠. 자, 그리고 이 곡식을 먹고 자란 소, 돼지, 닭 이런 육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식량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식량이 풍족해지려면 일단 그 땅에서 자라는 생명체, 식물들이 빨리 많이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식물들이 자라려면은 질소라는 영양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왜냐? 질소는 생물체 내의 단백질과 핵산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예요. 자, 단백질 알고 있고, 자, 핵산, DNA죠. 우리 유전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게 없으면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자, 선생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땅입니다. 땅에서 곡식이 이렇게 식물이에요. 잎사귀. 식물이 하나 이렇게 추가해 줄까요? 이제 좀 식물 같네요. 자, 잎사귀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얘가 무럭무럭 자라려면 질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럼 이 생명체가 질소를 어떻게 흡수를 하냐? 자, 일단 공기 중에 질소 기체 굉장히 많죠. 78% 이상이 질소 기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산소 기체잖아요. 자, 질소가 굉장히 많은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질소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N2라는 물질은 이런 분자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질소와 질소 사이에 지금 뭐가 보여요? 결합인데 결합이 3개 보이죠? 이런 걸 우리가 삼중결합이라고 하는데 딱 봐도 이 결합은 굉장히 튼튼해 보이지? 3개나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끊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 분자 자체로는 흡수를 못 하거든요. 덩어리가 너무 커서. 그래서 얘를 끊어서 단일 질소로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잘 안 끊어지니까 공기 중에 질소를 사용을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식물은 질소를 어떻게 흡수하고 있냐? 땅에 뿌리를 내려서 이 뿌리를 통해 질소를 흡수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땅에 질소가 풍부하게 많아지면 영양소를 쫙쫙 빨아들여서 생명체가 식물들이 아주 빨리빨리 쑥쑥 잘 자라겠죠. 그래서 얘를 빨리 자라게 하기 위해 우리가 질소 성분이 들어있는 비료를 뿌려주거든요. 근데 아주 옛날 옛적에는 천연 비료를 사용했습니다. 자, 여러분 천연 비료 뭔지 아시죠? 우리 시골에 가면은 이 고향의 냄새 나잖아요. 배설물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배설물 아니면은 뭐 동물들의 배설물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천연 비료를 주면 식물의 생장이 빨라지게 되는데 배설물도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동물들 배설물을 만드는데 무한정 만들어낼 수는 없죠. 하루에 몇 번 배설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배설물을 아무리 줘도 이 배설물도 모자라는 거야. 비료가 모자라는 거야. 자, 그러던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요. 하버라는 사람이 혜성처럼 등장을 합니다. 자, 이 하버라는 사람이요. 화학 비료를 만들어냈어요. 자, 화학 비료를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천연 비료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공업적으로 화학 비료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럼 화학 비료를 뿌려주면 식물이 굉장히 잘 자라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곡식을 수확할 수가 있겠죠. 자, 화학 비료를 어떻게 만들어냈냐? 자, 여기 지금 반응식 보여요, 여러분? 자, 여기다가 밑줄 치고 왕별표. 왕별표. 굉장히 중요한,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반응입니다. 자, 어떤 반응인지 한번 볼게요. 자, 질소 2, N2. 공기 중에 있는 질소잖아요. 그 공기 중에 있는 질소 그냥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H2, 수소기체. 이것도 공기 중에 있는 수소기체랑 합성을 해서 NH3라는 분자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암모니아라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암모니아의 합성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근데 이 암모니아는요. 자, 여기다 써볼까요? 자, 이 암모니아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해냈어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내용을 잠깐 다시 볼게요. 자, 암모니아를 하버라는 사람이 먼저 합성을 해냈고, 이 암모니아에다가 이산화탄소 기체를 다시 반응을 시키면 이런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질을 우리는 요소라고 합니다. 자, 요소. 자, 요소를 합성해내요. 자, 그 다음에 이 요소를 가지고 질소가 포함되어 있는 화학 비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료를 이용하면은 식물이 빨리빨리 자라겠죠. 그럼 식물이 빨리빨리 자라면은 우리 인구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량 문제 해결하는데 이 하버라는 사람이 암모니아 합성한 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 그림을 잠깐 다시 볼게요. 자, 그럼 이 암모니아를 우리가 어떻게 합성을 하게 되냐? 자, 이 그림을 보면 자, 질소와 수소 기체를 넣습니다. 자, 근데 이 질소와 수소 기체는 그냥은 반응을 안 해요. 왜냐면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질소 기체가 아주 단단한 삼중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수소랑 반응하려면 이 결합이 끊어져서 여기에 수소가 3개가 달라붙어야 NH3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단단하니까 그냥은 안 끊어지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조건을 줘야 되냐? 고온, 고압, 그리고 촉매까지 사용을 해야 돼요. 고온, 고압, 촉매를 써서 아주 센 반응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N2와 H2가 쿵짝쿵짝 합성이 되면서 NH3로 변합니다. 자, 암모니아가 형성됐어요. 자, 그 형성된 암모니아와 반응을 못하고 살짝 남은 기체들이 있겠죠? 그 남은 기체들이 같이 여기로 쭉 통과하게 됩니다. 자, 쭉 하고 통과를 하다가 암모니아는 여기서 냉각 장치를 거치게 되면은 온도가 내려가면서 액체로 금방 변해버려요. 그래서 액체 상태로 암모니아를 얻어내고요. 요 밑으로 떨어지네요. 액체 상태로 똑똑똑 암모니아를 얻어내고요. 자,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는 쉽게 액체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체로 남아있는 얘네들이 쭉 다시 이 회로를 돌아와서 여기로 반응 용기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넣어주는 기체랑 다시 반응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하버라는 사람 이름 옆에 보슈라고 붙어 있죠. 이것도 사람 이름이에요. 자, 보슈라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 하버가 이제 이 암모니아 합성하는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쉽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보슈라는 사람이 이런 공업적인 공법을 개발하여 아주 쉽게 대량으로 암모니아를 생산하게 개발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암모니아 합성법을 부를 때는 하버 보슈법이라고 두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곤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봤던 거 요소를 이렇게 만들고 이걸 이용해서 비료를 만들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량 문제 해결했으니까 의류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볼까요? 자, 우리 의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게 됐냐면은 합성섬유라는 거를 화학에서 개발하면서 의류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섬유에는요, 천연섬유가 있고 합성섬유가 있어요. 천연섬유, 천연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까도 봤었죠? 생물체 내에서 합성되는 물질들. 합성섬유는 생물체가 아니라 우리가 공업적으로 인공적으로 반응을 통해 만들어지는 섬유들을 이제 합성섬유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천연섬유의 예시는 뭐가 있냐면은 면, 모, 마, 견 이런 거 있어요. 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일단 면은 우리 그 문익점 선생님이 붓에다가 모카씨 꽂아갖고 우리나라에 들여왔잖아요. 그 모카씨를 심어서 모카가 잘 자라면 그 모카에서 씨를 뽑아갖고 짭니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섬유가 바로 면이에요. 면. 자, 그 다음에 모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우리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양털이나 아니면 염소털 아니면 뭐 알파카 털 이런 동물의 털을 실로 만들어서 짜는 그런 섬유들을 모라고 하고요. 자, 마하고 견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죠. 이거는 이제 식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마는 마가 식물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식물에서 마를 뽑아내면 우리가 보통 뭐 모시 아니면 여름철에 많이 입는 삼배 이런 게 마 섬유로 만드는 옷들이고요. 그다음에 견은요 비단이에요.
비단 들어보셨죠? 비단은 우리가 어떻게 만드냐면은 그 나방의 유충인 누에가 있어요. 그 누에가 번데기로 변하기 위해서 자기 입에서 실을 막 뽑아내요. 그래서 그 실로 자기 몸을 돌돌돌돌 감쌉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조금 시간을 기다렸다가 번데기로 변하는데 그 감싼 그 실을 우리가 누에고치라고 하고 그 누에고치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를 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은 누에고치에서 만들었다. 그래서 그 누에고치 떼어내고 그 안에 있는 번데기 우리가 끓여서 번데기로 먹고 있죠. 그 나방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그 견이고요. 자, 합성 섬유에는 뭐가 있냐면은요. 나일론, 폴리아크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일론 스타킹의 주 원료죠. 스타킹 생각하면 되고요. 폴리아크릴은 뭐냐면은 목도리를 만드는데 주로 쓰는 털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도리를 살 때 가격대가 한 10만 원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모 같은 천연 섬유를 사용해서 짠 목도리인 거고 이제 가격대가 한 10만 원 안쪽이야. 그러면은 합성 섬유인 폴리아크릴, 우리가 보통 아크릴 목도리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만든 목도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의 우리가 성질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특징들을 쉽게 보면 천연섬유와 합성섬유의 특징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예요. 자, 쉽게 보는 방법. 천연섬유는 견을 생각하세요. 비단. 자, 아까 선생님 비단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했죠? 누에고치가 뽑아내는 실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누에고치가 뽑아내니까 그럼 누에고치를 키워야 되잖아요. 누에고치 생명체를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생산량이 소량밖에 안 돼. 그리고 가격도 비싸. 누에고치 막 키워야 되니까 힘들겠죠. 자, 그리고 누에고치가 뽑아내는 실이에요. 거미줄 아니죠. 실이니까 잘 끊어집니다. 그래서 강도가 약하고요. 그리고 마찰에도 좀 약하고 잘 구겨져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밀도는 뭐냐면은 우리가 화학에서 밀도는 이제 부피당 질량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천연섬유, 비단 같은 섬유들은 합성섬유에 비해서 조금 묵직하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밀도는 크다. 자, 합성섬유는 이거의 반대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완전 반대다. 자, 이렇게 성격들을 분류를 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천연섬유라고 해서 단점만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장점도 있습니다. 자, 어떤 장점이 있냐? 흡습성이 좋아요. 물을 잘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릴 때는 땀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합성섬유의 옷을 입기보다는 면과 같은 100% 순면, 그래서 이런 천연섬유를 입는 것이 더 좋죠. 그리고 환경에 당연히 친화적이겠죠. 합성섬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오염을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연섬유 그리고 합성섬유의 성질들을 비교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의류혁명, 그러니까 의류 문제를 해결하는 걸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그 인구들을 다 옷을 입혀야 되니까 옷감이 많이 필요해요. 그 섬유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천연섬유는 어때요? 소량, 가격도 비싸. 그러니까 빨리빨리 생산이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옷이 부족하기 시작한 거야. 그때 합성섬유를 대량 저비용으로 공업적으로 막 합성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연섬유의 단점을 극복하고 얼른 공급이 되니까 의류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합성섬유의 주요 원소는 알아두셔야 돼요. 자, 탄소와 수소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에 뭐 다른 원소들이 더 첨가가 되겠지만 주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특징은 대량 생산, 마찰과 구김에 강하고 기능성을 마음대로 추가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원료를 집어넣어. 그러면은 새로운 기능성을 갖고 있는 섬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방탄복, 방열복, 뭐 수영복 이런 것들 기능성을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벼움 등의 가벼움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합성섬유 예시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나일론부터 시작해서 탄소 나노튜브까지 나와 있는데요. 나일론, 스타킹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우산으로도 많이 씁니다.
자, 성분 원소는 아까 얘기했듯이 탄소, 수소 들어있고 산소, 질소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폴리에스터. 요거는 수영복으로 많이 쓰는 소재예요.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폴리아크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요거 우리 아크릴 목도리. 그래서 겨울 우류를 만드는 데 많이 쓰고 탄소, 수소, 질소가 주요 원소입니다. 자, 근데 조금 특이한 애가 있네요. 여기 봅시다. 자, 얘는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수소, 산소, 다른 원소는 안 들어가요. 오로지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인데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 물질이고 강철보다도 단단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쓰이고 있냐? 총알을 막아내는 방탄복에 쓰이고 있다. 이렇게 기능성을 우리가 추가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거혁명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거도 이제 해결을 했다. 주거 문제들도. 자, 어떻게 해결을 했냐? 새로운 소재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첫 번째, 시멘트. 자, 시멘트는 뭐냐면은요. 석회석은 탄산칼슘이라는 물질이에요. 밑에다 쓸게요, 선생님이. 자, 탄산칼슘. 지금 선생님이 쓰고 있는 이 분필 있죠? 이 분필에도 탄산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이러한 탄산칼슘을 우리가 가열합니다. 자, 열을 팔팔 가열을 하면은 얘가 분해 반응을 해요. 자, 어떻게 분해가 되냐? 일단 이산화탄소 기체가 날아가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날아가고 나면 누가 남을 것 같아요? CaO가 남지. 이거를 우리는 산화칼슘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산화칼슘에다가 점토 같은 흙을 섞어서 만든 것이 바로 시멘트예요. 그래서 시멘트는 벽으로 많이 쓰죠?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축 재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를 볼게요. 유리 아까 선생님이랑 했었는데 화학식이 어떻게 됐었죠? SiO2. 그렇지. 유리는 건축 재료에 진짜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죠. 우리 유리 창문 다 쓰고 있잖아요. 만약에 유리 창문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해야 돼? 옛날 한옥처럼 창살에다가 막 창호지 발라서 써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19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창문이 막 창살 창호지야.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하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지금 인간에게 필요한 그런 건축 재료예요, 유리. 자, 그래서 유리는 모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래를 자세히 보면은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산화규소, 유리의 성분이고요. 걔를 원료로 해서 만든 물질입니다. 자, 잠깐만 여기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내용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자, 여기 보면은 CaO, 얘는 금속과 비금속이 합쳐져 있네요. 그럼 무슨 결합 물질이다? 그치, 이온 결합 물질이다. 그럼 분자다, 아니다? 분자가 아니다.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자, 유리의 주성분 SiO2, 얘는 아까 했었는데 비금속하고 비금속. 그러면 공유결합 물질이죠. 근데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분자이지만 얘는 분자가 아닌 예외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도 둘 다 분자가 아니다 라는 내용까지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생활 문제와 관련된 화학적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탄소화합물의 유용성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80분 조금 기니까 중간에 잠깐만 쉬고 그 다음 교재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지개도 좀 펴고 스트레칭도 좀 하셨나요? 자, 우리가 80분이 조금 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금 쉬는 시간 갖고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서 집중해서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화학이 얼마나 우리 인간의 그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인간의 생활을 얼마나 편리하게 바꿔줬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한 가지 있어요. 탄소화합물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탄소화합물의 유용성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화합물이라는 물질이 뭔지 일단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하나 나왔네요.
화합물. 자, 그래서 화합물이 뭔지부터 정리를 할 건데요. 자, 밑에 있는 도표를 보면은 일단 화학에서는 물질을 어떻게 분류를 하냐? 순물질과 혼합물로 분류를 합니다. 자, 순물질은요. 한 가지 물질로만 순수하게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순물질이라고 하고, 혼합물은 막 혼합되어 있는 거야.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물에다가 소금을 녹였어요. 자, 소금물이죠. 그러면 소금물은 자, 물 H2O에다가 대표적인 소금 NaCl을 섞인 물질이네요. 그러면 두 가지의 물과 염화나트륨이라는 물질이 섞여 혼합되어 있으니까 혼합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만약에 물 따로 염화나트륨 따로 이렇게 한 가지 물질 따로따로 분류를 해놨으면 얘는 물 순물질, 염화나트륨 순물질, 한 가지 물질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순물질은 다시 원소와 화합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얘는 나누는 기준이 구성 원소를 봐야 돼요. 자, 구성 원소. 구성 원소가 한 가지면 호던소 물질의 의미 원소라고 부르고, 구성 원소가 두 가지 이상이면 화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H2O, 수소, 산소 두 종류죠? 이런 거 화합물이에요. 자, CO2 두 종류죠? 화합물. C6H12O6 포도당 세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화합물. 자, 그러면 호던소 물질인 원소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또는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이렇게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들을 우리가 원소라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탄소화합물에서 화합물은 뭐예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화합되어 있다는 건데 거기에 누가 꼭 껴야겠어요. 그치? 탄소가 꼭 껴야겠죠. 그래서 탄소에다가 주로 우리가 수소를 결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수소 외에도 산소, 질소, 인, 황 이런 원소들을 결합을 시켜서 만든 물질들을 탄소화합물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탄소도 비금속이고 지금 선생님이 옆에 쓴 원소들 다 비금속이죠. 그러면 탄소화합물들은 비금속 사이의 결합이니까 무슨 결합 물질이겠다? 공유 결합 물질이겠다라는 거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용어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자, 여기서 탄소화합물들은 탄소가 기본 성분이에요. 탄소가 기본 뼈대야. 근데 여기에 다른 원소를 붙이는데 주로 수소가 붙어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는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자, 기억하세요. 얘네가 다 섞여 있으면 탄소화합물, 탄소와 수소만 있으면, 다른 원소는 껴있으면 안 돼. 얘네만 있으면 탄화수소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탄소화합물들은 뭐 세제, 화장품, 플라스틱, 의류, 연료, 의약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엄청 다양하죠. 그래서 이 다양한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탄소화합물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냐,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하냐, 탄소화합물의 다양성 알아볼 건데요. 자, 탄소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탄소는 어떤 원소냐? 자, 탄소 혹시 주기율표에서의 위치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자, 만약에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우리 교재 주기율표가 저기 2단원 쪽에 백사 쪽쯤에 있을 거예요. 자, 백사 쪽 잠깐만 펴보세요. 백사 쪽. 백사 쪽에 보면 주기율표 보이죠? 거기에 탄소 위치 한번 찾아보세요. 자, 탄소 어디 있죠? 2주기 14족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4족 원소예요. 자, 14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 그러니까 원자의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들을 4개 갖고 있어요. 자, 14니까 4개겠지. 그래서 바깥쪽에 전자가 4개예요. 자, 그럼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4개의 전자를 이용해서 다른 원소랑 4번의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무슨 결합이겠어? 아까 선생님이 탄소화합물들은 주로 비금속이랑 결합한다고 했으니까 공유 결합이겠죠. 그래서 공유 결합을 4번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4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걸 팔이 4개다. 탄소는 팔 4개짜리 원소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결합을 4번 한다.
자, 이렇게 팔이 이렇게나 많으니까 팔이 4개나 돼. 그러면 다양한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쭉 직선형으로 사슬 모양으로도 연결이 되고요. 쭉 사슬 연결하다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거야. 가지로도 연결되고요. 자, 이렇게 고리형으로도 되고요. 자, 이중결합도 가능합니다. 팔 2개를 동시에 잡으면 돼. 이중결합. 팔 3개를 동시에 연결하면 삼중결합. 이렇게나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화합물로 많은 물질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또 다양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 지금 표에 있는 물질을 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2개의 물질, 둘 다 탄소 2개, 수소 6개, 산소 하나예요. 자, 얘도 탄소 2개, 수소 6개, 산소 하나로 구성된 물질이에요. 구성 원소가 같고 분자식이 같은데, 자, 지금 이 물질의 구조를 볼까요? 자, 탄소에 산소. 얘는 탄소와 탄소 사이에 산소가 껴있죠. 자, 지금 딱 봐도 구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물질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탄소화합물들은 결합을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걔네들이 어떤 순서, 그리고 어떤 모양으로 결합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물질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대표적인 탄소화합물이니까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얘는 에탄올이라는 물질, 얘는 다이메틸 에테르, 뭐 아세트산, 글리코알데히드 이런 거를 막 다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자주 보게 되는 물질들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주로 나오거든요. 에탄올, 아세트산 이건 정말 기본적인 물질인데 이런 자주 보이는 이런 물질들은 내가 외우고 싶지 않아도 막 저절로 암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얘네 둘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탄소화합물들을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있냐? 자, 탄소화합물은 원유에서부터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자, 원유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땅 속에서 우리가 파내는 기름.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그 기름 있잖아요. 석유. 그 석유를 땅에서 파자마자 그 상태를 우리가 원유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 원유에는 정말 다양한 물질들, 다양한 탄소화합물들이 섞여져 있습니다. 자, 주로 탄화수소예요.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이죠. 다양한 탄화수소들이 원유에 되게 많이 섞여져 있어요.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혼합물인데, 자, 그 혼합물들을 우리가 잘 분류를 해서 다양한 탄화수소로 분류를 하고 그 탄화수소를 공업적으로 이렇게 잘 반응을 시켜서 다양한 탄소화합물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유를 일단 우리가 탄소화합물을 쓰려면, 탄소화합물로 만들려면 혼합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걔네들을 좀 분류해야 되거든요. 그 여러 가지 물질로 혼합되어 있는데 걔네들을 각각의 물질로 분류를 해야 그 물질을 이용해서 또 다른 물질을 만들 거 아니에요. 자, 그걸 분류하는 방법을 뭘 쓰냐면 분별중류라는 방법을 씁니다. 자, 분별중류. 들어본 학생도 있을 테고 굉장히 생소한 학생도 있을 텐데 선생님이 일단 분별중류의 기본 원리부터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분별중류가 뭐냐면은 혼합물 분리의 한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혼합물을 각각의 물질로 분류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증류하는 거야. 그러니까 증류 뭔지 알죠? 이렇게 끓여서 기체로 날려버리는 거. 근데 그 날릴 때 어떻게 날리자? 분별해서 날리자. 각각 날리자. 자,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실험 도구가 있는데 이런 실험 도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둥근 바닥 플라스크라고 불러요. 쉽죠? 바닥이 둥글어. 둥근 바닥 플라스크. 자, 거기다가 선생님이 물질을 넣을 건데, 자, 이 물질은 A, B, C라는 세 가지 물질이 섞여져 있는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A라는 B라는 C라는 세 가지 물질이 섞여 있어요. 자, 근데 A는 끓는 점이 100도씨래. B는 70도씨래. C는 50도씨래. 자, 각각의 끓는 점은 물질의 고유한 성질이니까 물질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각각의 끓는 점이 다 다른 성분 세 가지가 섞여 있어요. 자, 그리고 얘를 가열을 합니다. 샥 뜨겁게 이제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할 거예요. 자, 25도씨부터 상온에서부터 이 실험을 시작했다고 치면 가열을 시작하면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겠죠. 자, 25도씨, 30도씨,
40도씨. 자, 50도씨에 딱 올라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거의 끓는 점이 50도씨니까, 자, 끓는 점이 뭐죠? 끓기 시작하는 온도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 물질 중에 C가 먼저 액체에서 기체로 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기체가 막 날아갈 거예요. 근데 이거 날아가는 거 막 그냥 냅두면 안 되고, 자, 여기다가 다른 유리관 같은 거를 쭉 연결을 해요. 자, 유리관을 연결하고, 요 유리관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거를 냉각장치라고 할게요. 차가운 물 같은 걸 흘려갖고, 요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냉각장치 같은 걸 설치하고 여기다가 물질을 담아낼 수 있는 비커를 이렇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자, 그럼 온도가 50도씨까지 딱 올라가면 다른 애들은 그냥 액체로 가만히 있는데 C가 액체에서 기체로 끓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기체가 쭉 날아가다가 자, 이 관을 타고 이동하다가 여기서 냉각을 시키니까 온도가 다시 50도씨 밑으로 끓는 점 밑으로 내려가죠.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체였던 애가 다시 액체로 액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액화가 된 상태로, 액체가 된 상태로 여기에 또글또글 해가지고 C가 쫙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가 다 끓어 나오게 되면 C를 여기다가 분류를 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C가 제거가 된 거야. 다 기체로 날아갔으니까. A랑 B만 남겠죠. 자, 그 상태에서 계속 온도를 올려요. 자, 그럼 온도가 50도씨에서 60도씨, 70도씨까지 또 올라가겠죠. 자, 그럼 70도씨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B가 끓기 시작합니다. 자, A는 액체로 가만히 있는데 B만 끓는 거예요. 자, B가 또 기체로 막 끓어요. 그때 요 비커 또 바꿔줘야 되겠죠. 그냥 냅두면 안 되고. 자, C 분리한 거 옆에다가 두고, 자, 새로운 비커를 이렇게 써가지고, 자, B가 기체로 기화가 돼. 그럼 B 기체가 여기 막 지나가다가 또 냉각 장치를 만나면 온도가 다시 내려가서 액체로 액화됩니다. 그럼 액체 상태로 똑똑똑 하면서 요 새로운 비커에 B가 모이겠죠. 자, 그래서 B를 분리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여기서 B가 제거가 되면 누구만 남아요? A만 남죠? 그래서 A, B, C를 이렇게 섞여있던 애들을 따로따로 분별 증류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제일 먼저 끓어나온 애가 누구였죠?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끓어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져 있죠? 여러 가지 혼합물 중에서 끓는 점이 낮은 순서부터 차례대로 우리가 분리를 해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별 증류의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원유를 분별 증류해서 혼합물들을 이렇게 분리를 해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원유에는 이렇게나 다양한 물질들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석유가스, 휘발유, 나프타, 찌꺼기 이렇게 많은데요. 자, 얘네들의 특징을 좀 볼게요. 자, 선생님이 아까 이 원유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탄화수소라고 했었죠. 탄화수소. 자, 근데 이 탄화수소에서 두 원소 중에 누가 더 중요해요? 그치. 탄소가 일단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탄소가 몇 개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지금 탄소가 1개에서 4개인 물질은 석유가스, 5개에서 6개는 휘발유, 쭉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물질을 구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탄소의 개수를 보면은 탄소수가 제일 적은 1개에서 4개를 갖고 있는 석유가스부터 시작해서 탄소수가 쭉 많아지는 순서대로 지금 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 자, 탄소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물질의 끓는 점은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탄소수가 제일 적은 거 1개죠. 그럼 1개의 탄화수소는 이렇게 수소를 4개를 붙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분자가 조그맣습니다. 근데 만약에 탄소가 5개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나 커져요. 그럼 여기에 수소까지 붙여주면은 덩치가 커지겠죠. 자, 그럼 얘네들이 모여 있을 때, 자, 이렇게 탄소가 하나인 조그만 물질들이 모여 있으면 접촉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이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얘네가 금방 떨어져서 금방 기체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자,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분자가 큰 애들은
분자와 분자가 붙어 있을 때, 분자와 분자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접촉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인력이 훨씬 강해져요. 그래서 끈끈하게 붙어 있으니까 떼어내기가 힘들고, 그래서 기체로 잘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로 잘 날아가면 끓는 점이 낮은 거고, 기체로 잘 안 날아가면 끓는 점이 높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별표 치고,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 분자 수가 많아질수록 물질의 끓는 점은 높아진다. 자, 그 내용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분별 중류에서는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먼저 끓어 나오죠. 그럼 이 중에서 탄소수가 가장 작은 석유가스부터 아마 끓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끓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은 위쪽에서 액화되고 높은 물질은 아래쪽에서 액화된다라는 이 내용은, 자, 여기 그림을 보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여러분 교재 12쪽 밑에 더 들여다보기에 있는 그림입니다. 자, 지금 원유가 있어요. 이렇게나 다양한 물질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죠. 자, 그 원유를 가열합니다. 자,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액체였던 애들이 기체로 끌어 나올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누가 끌어져 나오죠? 제일 먼저 끌어져 나오는 물질은 끓는 점이 낮은, 따라서 탄소수가 제일 적은 여기 있는 석유가스부터 끓어져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석유가스가 기체로 막 날아가요. 자, 그 다음에 누가 끓어져 나올까요? 그 다음으로 탄소수가 많은, 그 다음으로 끓는 점이 낮은 휘발유가 끓어져 나오겠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여기서 기화가 되어서 끓어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분별 증류탑으로 갑니다. 기체 상태로 인류 들어옵니다. 자, 근데 분별 증류탑은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자, 요 밑에는 온도가 굉장히 뜨거워요. 막 가열된 기체들이 후끈하게 들어오니까 굉장히 뜨겁겠죠. 자, 근데 여기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는 온도가 뜨겁고 위에는 온도가 차갑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먼저 끓어져 나온 석유가스가 기체니까 위로 올라 날아가요. 자, 날아가다가 위에 올라갔는데 이 석유가스는 이 위의 온도가 보통 석유가스의 끓는 점보다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액화가 여기서 되거나 아니면 그냥 기체 상태로 이렇게 포집이 됩니다. 그래서 날아가 버리고요. 자, 그 다음 끓어 나온 휘발유. 자, 휘발유는 끓는 점이 한 20에서 70도씨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런 애들이 쭉 기체로 올라가다가, 자, 한 요 정도가 한 30도씨 됐다고 쳐요. 그러면 30도씨보다 더 차가워지면, 아니면 50도씨보다 더 차가워지면 다시 액체 상태로 액화가 되겠죠. 그래서 요쯤에서 액체 상태로 액화된 휘발유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자, 휘발유보다 끓는 점이 살짝 더 높은 나프타. 나프타는 보통 70에서 160도 정도 되거든요, 끓는 점이. 그러면 자, 세 번째로 끓어 나온 나프타가 기체 상태로 올라가다가, 자, 요 온도가 더 차가운 위에까지 못 올라가고 이 끓는 점에 해당하는 70에서 160도 같은 부분에서 걸리죠. 거기서 액체로 바뀌어 버립니다. 더 이상 기체가 못 날아가고. 그래서 요 중간쯤에서 액화가 되어 나프타 액체가 얻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나머지도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분별 증류탑에서는 위쪽에서 탄소수가 적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을 얻어낼 수 있고요. 밑에 쪽일수록 탄소수가 많아서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다.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물질이 누구냐면 바로 나프타예요. 자, 나프타에다가 별표 쳐놓고, 왜 나프타가 중요하냐? 우리가 이 나프타를 이용해서 정말 다양한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여기 그림 보이죠? 뭐 플라스틱 그릇, 스티로폼, 합성 섬유, 고무, 비닐, 의약품 등등등. 자, 그래서 나프타 중요하고 나프타가 또 문제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 나프타 알아두시고요. 나프타 근처 물질들도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자, 나프타보다 살짝 위에 있는 휘발유는 나프타보다 끓는 점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위에 차가운 데 있으니까 끓는 점이 낮은 거죠. 그럼 탄소수는 적겠지. 자, 그 위에 있는 석유가스는 끓는 점이 더 낮고 탄소수 더 적고. 자, 나프타를 기준으로 살짝 밑에 있는 등유는 얘보다 끓는 점이 높고, 그리고
탄소수는 더 많은 상태라는 거.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요 4개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별 증류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우리 그럼 교재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13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탄소화합물들 몇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연료와 알코올, 식품과 의약품, 의류와 플라스틱 이것들의 특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연료는 우리가 뭐 땔감 같은 걸로 많이 쓰는 거, 그 에너지를 얻는 거를 연료라고 하죠. 자, 주로 연료는 탄화수소예요. 자, 탄화수소가 뭐라고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 그쵸? 자, 그래서 연료로 주요 사용하는 물질들이 여기 나와 있는 3가지 물질이에요. 메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자, 지금 다 보면은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탄화수소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그럼 이 연료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 태워서 씁니다. 휘발유도 태우고, 뭐 태우잖아요. 우리가 가스도 태우고. 자, 태운다는 거 조금 유식하게 표현해 볼까요? 자,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연소시킨다, 연소 반응이다. 자, 결국 화학에서 말하는 연소 반응, 태운다는 거는 이 물질을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써놓으세요. 자, 연소 반응은 산소와 반응시키는 거다. 자, 그래서 산소랑 태워요. 연소시켜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변하냐? 자, 연료 안에 들어있던 탄소가 산소를 만나면 CO2로 변하고 이산화탄소. 연료 안에 들어있던 수소가 산소를 만나면 자, 뭐로 변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물질 H2O로 변합니다. 그래서 탄화수소가 연료가 탄화수소로 주로 이루어진 연료가 자, 산소와 완전히 연소 반응을 하면 이걸 우리는 완전 연소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연소가 되면 그 생성물로 CO2, H2O 2가지 물질이 나와야 된다. 요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탄화수소는 CO2와 H2O로 변한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연료들이 있는데요. 자, 이 연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메테인부터 봅시다. 자, 메테인은 탄소 하나짜리예요. 그리고 프로페인은 탄소 3개짜리, 뷰테인은 탄소 4개짜리인데 자, 사실 이거는 우리 3단원에 나올 내용인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줄게요. 자, 탄화수소에서 탄소, 수소 중에 더 중요한 원소는 탄소라고 했죠. 그래서 탄소의 개수에 따라 우리가 물질의 이름도 정하고 물질의 특징이 결정이 되거든요. 자, 탄소가 만약에 1개 있는 물질이다. 그럼 우리가 이름 앞에 메타라고 붙여요. 메타. 탄소가 2개이다. 그러면은 에타라고 붙이고요. 3개다. 프로파라고 붙여줘요. 4개면은 뷰타라고 붙여줍니다. 뭐 5개, 6개, 7개 쭉 있는데 뭐 그거는 3단을 가서 자세하게 배우고요. 일단 우리 1단원에서는 요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필기해 놓으셨죠? 자, 적어 놓고요. 자, 다시 앞으로 가봅시다. 자, 그럼 메테인, 메타. 탄소 몇 개? 1개. 자, 근데 우리 앞에서 했죠. 탄소는 팔이 몇 개다? 결합 몇 번 한다? 4번 한다. 자, 그래서 탄소가 하나 있는데 얘가 팔이 4개인 거야. 근데 지금 이 물질은 탄화수소,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죠. 그럼 이 팔 4개에 누가 붙어야 될까요? 그치? 수소가 이렇게 4개가 붙는다는 거예요. 이런 물질을 우리가 메테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옆에 프로페인도 볼게요. 자, 프로페 뭐야? 프로파? 탄소 3개짜리. 그러면 탄소가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자, 탄소는 팔이 4개니까 자, 나머지 팔을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이 노란색 팔에는 다 누굴 붙여야 돼요? 수소만 붙일 수 있죠. 탄화수소니까. 자, 그래서 수소를 쫙 붙여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뷰테인. 자, 뷰타. 이거 뭐예요? 탄소 4개. 그럼 탄소 4개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역시 탄소는 팔이 4개니까 팔을 이렇게 연결하면 수소를 10개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을 우리가 뷰테인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메테인에서 뷰테인 쪽으로 갈수록 탄소수가 어떻게 되고 있죠? 1개, 3개, 4개 늘어나죠.
그래서 탄소수가 늘어나니까 끓는 점이 높아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를 해서요. 우리가 메테인은 LNG의 주성분으로 쓰고 있어요. 자, LNG가 뭐냐? 리퀴드 내추럴 가스. 알아듣겠죠? 리퀴드 내추럴 가스. 액화 천연 가스. 쉽게 말하면 도시가스예요. 우리 아파트 사는 친구들, 우리 가스레인지 틀면 가스 나오죠? 그게 메테인입니다. 우리가 도시에서 전체적으로 공급해주는 가스. 자,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은요, LPG예요. 액화 석유 가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주택 같은 데 사는 친구들은 도시가스 배관이 안 깔려져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못 받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가스를 사서 쓰는데, 즉 가스들 엄마가 이제 집에 가스 떨어지면은 가스집에 전화해갖고 뭐 가스 2통 배달해주세요, 1통 배달해주세요 하잖아요. 그 회색깔 큰 통에 들어있는 거, 그게 LPG. 프로페인과 뷰테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가스, 그리고 이게 통에 들어있는 LPG 가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동 취사용으로 얘네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이동 취사용 뭐냐? 야외용 연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휴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통 우리가 휴대해서 가스레인지에 많이 쓰는 거, 브루스타에 많이 쓰는 거는 뷰테인입니다. 여러분 들어봤죠? 부탄가스. 우리가 저기 야외에 가서 고기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부탄가스를 쓰잖아요. 그래서 부탄가스는 옛날 말이에요. 이제는 부탄가스 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뷰테인 가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정된 용어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뷰테인 가스를 우리가 야외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자, 야외용 연료로 사용하려면은 이렇게 잘 이동할 수 있고, 그리고 운반할 수 있고, 보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연료가 기체 상태면 부피가 크니까 보관이 힘들겠죠. 그래서 걔네를 액체로 바꿔서 들고 다녀야 되는데, 액체가 잘 되려면 끓는 점이 어때야 돼요? 높아야 돼요. 빨리빨리 액체로 만들려면. 그럼 이 중에서 끓는 점이 제일 높은 애, 탄소수가 많은 뷰테인 또는 프로페인이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메테인보다는 높기 때문에 액화가 잘 돼서 우리가 편리하게 야외용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물질 연료로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코올은 어떤 애들을 알코올이라고 하냐면은 OH라는 부분을 갖고 있는, 하이드록시기라는 부분을 갖고 있는 물질을 알코올이라고 정의를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메탄올 볼게요. 자, 메타 들어봤죠? 메타. 탄소 하나. 자, 탄소가 하나 있는데 원래 수소가 다 붙어 있으면 메테인이에요. 근데 이 수소 중에 하나가 떨어지고 얘를 OH, 하이드록시기로 바꾸면 메탄올,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자, 에탄은 탄소가 몇 개? 2개. 자, 그럼 탄소가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원래는 수소가 다 붙어 있어야 되겠죠. 6개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수소를 하나 떨어뜨리고 대신에 OH, 하이드록시기를 붙으면 걔가 에탄올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도 에틸렌 글리콜, 글리세롤 그냥 요 구조를 보면 되고요. 자, 얘네들 특징 보면 일단 메탄올은 연료전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에탄올은 소독용 의약품, 우리 알코올솜 거기에 에탄올이 묻어 있습니다. 자, 음료 제조, 우리 술 있죠, 술, 알코올. 그게 바로 에탄올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그런 음료수예요. 자, 그래서 이 에탄올, 그리고 에틸렌 글리콜은 부동액, 이제 추운 겨울날 얼지 않게 넣어주는 액체, 부동액. 글리세롤은 보습제, 핸드크림 같은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요. 자, 알코올은요, 산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 그럼 얘를 완전 연소시키면 생성물이, 자, 탄소 있으니까 CO2, 수소 있으니까 H2O가 나와요. 자, 산소는 얘랑 같이 여기에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산소는. 그래서 CHO로 구성된 물질 역시 완전 연소의 생성물이 몇 가지? 2가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식품과 의약품에서 이제 식품에 활용되고 있는 물질 한 3종류가 나왔네요. 포도당, 아세트산, 아스피린. 자, 포도당은 우리 식물의 엽록체 안에서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CO2, H2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하면 포도당이 만들어집니다. 탄수화물의 주성분이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 포도당을 연소시켜요. O2랑 반응시켜요. 그럼 생성물이 뭐 나와요? 그치, 얘도 CHO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산화탄소, 물이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아세트산, 요거 식초의 주성분이죠. 여러분, 시큼한 식초. 거기에 아세트산이 한 2% 정도 녹아 있는데요. 자, 이 아세트산은 물에 녹으면 CH3COO-와 수소 이온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애가 얘예요. 얘 때문에 산의 성질을 띠게 되고 시큼한 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아세트산.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아스피린은 우리가 막 머리가 아플 때 아니면 막 뭐 이렇게 막 통증이 올 때 이 진통제, 소염제로 먹는 그런 의약품인데요. 자, 얘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버드나무에서 추출되는 성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살리실산에다가 방금 한 그 아세트산 얘네들을 합성시키면 아세틸살리실산이라고 하는 아스피린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얘는 합성의약품입니다. 천연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성해내는 거다. 자, 그래서 인류 평균 수명 연장에 기여한 여기 밑줄 합성의약품이다. 자, 그래서 식품 요 정도 의약품과 함께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류와 플라스틱 넘어가겠습니다. 자, 의류는 아까 앞에서 했었죠, 우리가? 천연 섬유, 면, 마, 소재와 합성 섬유, 나일론, 폴리에스터 다 탄소화합물이다. 자, 탄소화합물입니다. 그 합성 섬유는 특히 합성 고분자 화합물에 속하게 된다. 자, 플라스틱을 볼 건데요. 그 전에 조금 헷갈릴까 봐 선생님이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자, 우리가 지금 고분자 화합물 되게 많이 배웠잖아요. 앞에서 고분자 화합물을 천연 고분자 화합물, 합성 고분자 화합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합성 고분자 화합물은 다시 합성 섬유 배웠죠? 뭐 나일론, 폴리아크릴 이런 애들이 있고요. 합성 고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모두 다 통틀어서 우리가 합성수지라고 하고 쉽게는 플라스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스틱은 너무 익숙하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물질이죠. 그 플라스틱이고, 자, 플라스틱은 다시 두 가지 물질로 나눕니다. 열가소성 플라스틱, 열경화성 플라스틱. 자, 열가소성은 가능하다 가. 그리고 요 소자는 변형하다, 형태를 바꾼다라는 소예요. 형태소. 그래서 열을 가해서 형태를 변형하는 게 가능한 플라스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을 가하면 모양이 쉽게 변해요. 전선 피복 이런 경험 있죠, 여러분. 이건 진짜 위험한 건데 이 합선이 되거나 이게 열을 받으면 전선이 녹아요. 그러면 이제 불이 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포장재 같은 거 플라스틱 불에 타면은 이렇게 쭈글쭈글 이렇게 모양이 변하는 그런 애들이 열가소성입니다. 자, 열경화성은 딱딱한 애들, 경화됐다. 딱딱한 애들, 열을 가해도 모양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 때 한 번 굳으면 아무리 열을 가해도 안 변하는 애들. 따뜻한 음식 아니면 접착제 담으려면 열경화성이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들은 우리가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플라스틱들은 일단 산염기에 잘 견디고 녹슬거나 썩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게 최대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 말은 곧 자연분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소각 시 완전 연소가 안 돼서 유독가스 배출하고 소각 후에도 중금속이 남아있으면 2차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연소하거나 뭐 어디 묻거나 하지 말고 재활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재활용 표시 눈에 익혀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물건 보고 재활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1강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1, 2, 3, 4단원에 나오는 내용을 압축해서 모아놓은 내용이거든요. 자, 근데 혹시 좀 어려운 개념이 있었으면 우리 뒤에 가서 2, 3, 4단원에서 충분히 배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2강은 이 내용을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